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CNN 특파원 기자가 한국에서 취재해온 이 내용을 방영하자 모두들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다는데요. 어떤 기사였기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바뀌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드레이크이고 지난 10년 동안 CNN의 특파원으로 일해왔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 오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동안 중동의 전쟁, 카리브해의 허리케인,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지진을 취재했죠. 하지만 한국이라니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서울로 가게 됐어. 지난주에 제 상사가 말했어요. 기술 정상회담을 취재할 사람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별로 신나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뭘 알았겠어요? K-팝 음악, 매운 음식, 그리고 스마트폰 회사들. 제가 익숙했던 그런 짜릿한 임무는 아니었죠. 비행은 길었어요.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14시간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냈고 모든 모퉁이마다 위험이 도사리는 곳들, 제 이야기가 중요했던 곳들에서의 과거 임무들에 대해 꿈을 꿨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였어요. 공항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공기는 제가 익숙한 답답한 공항들과는 달리 신선했어요. 여권 좀 보여주세요. 출입국 심사대의 한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그녀의 영어는 거의 억양 없이 완벽했죠. 저는 여권을 건네고 그녀가 제가 본 적 없는 기계로 스캔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안면 인식이에요. 그녀는 제 혼란을 알아차리고 설명했어요. 수동 확인보다 훨씬 빨라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10초도 채 안 돼요. 저는 입국 허가를 받았어요. 고향에서는 이 과정이 최소 5분은 걸렸을 거예요. 공항 밖에서 저는 택시줄에 섰어요. 밀치거나 떠미는 일 없이 모두 자기 차례를 기다렸죠. 제가 맨 앞에 도착했을 때 세련된 은색 차가 다가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제가 올라탔을 때 운전사가 물었어요. 서울의 그랜드 하얏트로요. 저는 메시지를 확인하며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시보드의 버튼을 눌렀어요. 홀로그램 지도가 나타나 예상 도착 시간과 함께 우리 경로를 보여줬어요. 현재 교통 상황으로는 35분 걸릴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공항을 떠나자 풍경은 빠르게 바뀌었어요. 먼저 블록처럼 쌓인 컨테이너들이 있는 산업지역이 나왔어요. 그 다음은 아파트 건물들이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교외 지역이었죠.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창문을 내리고 낯선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봄이었고 많은 거리에 벚꽃이 줄지어 있었어요. 분홍 꽃잎들이 보이지 않는 강 위에 작은 배들처럼 바람에 떠다녔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운전사가 백미러로 제 눈을 마주치며 물었어요. 네, 저는 인정했어요. 일 때문에 왔어요. 아, 출장이시군요. 어떤 종류의 일인가요? 저는 기자예요. 글로벌 테크 서밋을 취재하러 왔어요. 운전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매우 중요한 행사죠. 많은 새로운 발명품들이 그곳에서 선보일 거예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흥분을 느끼지 못했죠. 저는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인 자연재해, 정치적 격변, 분쟁들을 보도하는 데 익숙했어요. 기술 컨퍼런스가 어떻게 그에 비교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울에 가까워지자 도시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유리타워들이 구름을 향해 쏟아있었고 그들의 창문은 오후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테니스 코트보다 큰 디지털 광고판들이 생생한 색상으로 광고를 보여줬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는 곡선 지붕과 채색된 나무문이 있는 고대 궁전들이 서 있었어요. 오래된 것이 새로운 것들 사이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저건 남산타워예요. 운전사가 도시 중심의 언덕 위에 있는 높은 구조물을 가리켰어요. 거기서 서울이 가장 잘 보여요. 택시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교통 흐름을 헤쳐나갔어요. 저는 대부분의 차들이 서로 완벽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마치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요. 자율주행 기능이에요. 제가 물었을 때 운전사가 설명했어요. 아직 완전히 자율적이진 않지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벚꽃나무 아래를 거닐고 있는 공원을 지났어요. 일부는 벤치에 앉아 태블릿으로 작업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시 깊숙이 들어갈수록 처음에 무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이 자라났어요. 호기심이요. 제 호텔에 도착할 때쯤 저는 이곳을 탐험하고 싶은 열망을 느꼈어요. 아마도 한국에는 K-팝과 스마트폰 이상의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여기에는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운전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짐을 들면서
한 생각이 제 마음을 스쳤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는 장소들을 통과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영수증을 건네는 운전사에게 말했어요.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드레이크 씨. 그는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호텔 앞에 서서 주변의 분주한 도시를 올려다보며 저는 그가 맞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에서 푹 잠을 잔 후 저는 서울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일어났어요. 제 첫 번째 임무는 내일까지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제 시간이었죠. 프런트 데스크의 안내원은 제게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둘러보라고 제안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에요. 그녀가 저에게 티머니 카드를 건네며 설명했어요. 이것은 지하철 버스, 심지어 일부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표예요. 그냥 탭하고 가시면 돼요. 그 카드는 화려했고 신용카드처럼 생겼어요. 저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지갑에 넣었어요. 밖에서는 아침 공기가 상쾌하고 깨끗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큰 도시에서는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호텔에서 2블록 떨어진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지하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놀랐어요. 벽에는 낙서가 없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없었어요. 심지어 공기마저 신선했죠. 저는 게이트에 다가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카드를 탭했어요. 게이트는 친근한 삐소리와 함께 즉시 열렸어요. 안에서는 천장에서 디지털 화면이 걸려 있어서 다음 열차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2호선은 2분, 3호선은 4분이요. 저는 뉴욕의 집에 있는 지하철에 대해 생각했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다음 열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기다리곤 하죠. 심지어 제가 작년에 이용했던 독일 지하철 시스템조차도 이것에 비하면 느린 것 같았어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표시된 지하철 문 양쪽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승객들이 내린 후에 탑승했어요. 밀치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죠. 열차 자체도 깨끗했고 쿠션이 있는 좌석과 큰 창문이 있었어요. 내부의 디지털 화면은 뉴스, 날씨, 다음 정류장을 보여줬어요. 전자음성이 한국어와 영어로 각 역을 안내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 열차가 부드럽게 가속하자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6개 대륙과 수십 개의 지하철 시스템을 타봤지만 이렇게 깨끗하거나 효율적인 것은 없었어요. 세 번째 정류장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짧은 검은 머리와 둥근 안경을 쓴 대학생 정도로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관광객이신가요? 조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시네요. 그렇게 티가 나나요? 저는 웃었어요. 저는 아우렐리우스예요. 일 때문에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민지예요. 그녀는 밝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어디로 가려고 하시나요? 저는 사실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경복궁을 추천해도 될까요? 이 시기에는 벚꽃과 함께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완벽하네요. 우리가 함께 타고 가는 동안 민지는 서울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설명해줬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요. 확실히 그걸 느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효율적으로 보여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어요. 빠르게 빠르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서두르고 있죠. 그녀는 웃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도를 무례함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을 즐기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며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서두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평온함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한국에 오셨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저는 기자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보통은 전쟁이나 재난을 취재하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테크 서밋 때문에 왔어요. 아, 그럼 서울이 지루하게 느껴지시겠네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이 임무에 대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는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역에 접근하자 열차가 속도를 늦췄어요. 전자음성이 안내했어요. 경복궁역.
경복궁은 1번과 2번 출구로 나가세요. 여기가 우리 정류장이에요. 민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우리가 열차에서 나와 역을 걸어갈 때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얼마나 부드럽게 작동하는지에 놀랐어요. 사람들은 출구 게이트에서 카드를 탭하고 몇 초 만에 통과했어요. 제가 같이 동행해도 될까요? 우리가 역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물었어요. 저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도시를 보여주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진심으로 그 제안에 기뻐하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밝은 햇빛 속으로 지하철에서 나왔어요. 넓은 길 건너편에는 전통적인 곡선 지붕이 있는 거대한 돌문이 서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궁전 건물들의 꼭대기를 볼 수 있었어요. 경복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빛나는 행복의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1395년에 지어졌죠. 저는 그곳에 서서 고대 궁전과 그것을 둘러싼 분주한 현대도시 사이의 대조를 느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지로 서두르며 인도에서 우리를 지나쳐 갔어요. 하지만 여기 유리와 강철 사이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이 역사의 섬이 있었죠.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어요. 안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게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제 도착했던 냉소적인 기자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호기심 많은 사람, 이 빠르고 친절한 도시와 그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함께 인도를 벗어났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며 민지에게 말했어요. 서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하며 감사를 표했어요. 글로벌 테크 서밋 아침이 제 호텔 창문을 통해 밝은 햇살과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기자 배지를 집어들었는데 예상보다 더 신이 났어요. 어제 민지와의 탐험 이후 서울은 임무보다는 발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서밋은 강남 지역의 거대한 컨벤션 센터인 엑스코에서 열렸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저는 유리로 된 높은 건물과 그 문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안에서는 메인 홀이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 세계의 기술 회사들이 화려한 부스를 설치하고 그들의 최신 발명품을 선보이고 있었죠. 로봇들이 사람들 사이를 굴러다니며 정보와 방향을 안내했어요. 큰 화면들은 여러 언어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인상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친절한 눈빛과 은색이 섞인 머리카락을 가진 나이든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한민수 교수, 서울대학교라고 쓰인 이름표가 달린 깔끔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는 동의하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아우렐리우스 드레이크 CNN 소속입니다. 아, 미국 언론이시군요. 그는 손을 내밀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 한국의 기술 산업에 대한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혹시 우리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이것이 가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한 교수는 기술과 문화 연구 모두에서 한국의 선도적인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영광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우리는 메인 군중에서 벗어난 편안한 의자가 있는 조용한 구석을 찾았어요. 제가 녹음기를 세팅하는 동안 한 교수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분주한 컨벤션 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드레이크 씨? 그가 물었어요. 어제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알아챘어요. 저는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빨리빨리 문화를 언급했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빨리빨리. 한국어로 서둘러라는 뜻이죠. 방문객들은 종종 한국인들이 그저 성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따뜻하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세요. 한국은 역사를 통틀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어요. 일본 식민지와 우리 반도를 분단시킨 한국전쟁, 그 이후 수십 년간의 빈곤. 당신의 나라가 반복적으로 파괴되면 빠르게 재건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방문했던 다른 전후 국가들에 대해 생각하며. 하지만 어느 나라도 한국만큼 빠르게 발전한 곳은 없었어요. 1950년대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한 교수는 계속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죠. 어떻게 단 한 세대 만에 이런 일을 해냈을까요? 빨리빨리는 단지 빠르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실수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한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흔한 오해죠.
우리의 속도는 부주의한 서두름이 아니라 집중된 효율성이에요. 삼성이나 현대가 새 제품을 개발할 때 그들은 속도를 위해 품질을 희생하지 않아요. 그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법을 배웠죠. 그는 새로운 의료 로봇을 시연하고 있는 근처 부스를 가리켰어요. 저수술 로봇은 단 17개월 만에 개발되었어요. 유럽의 유사 회사들이 걸린 시간의 절반이죠. 하지만 그 정밀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물었어요. 한국은 매 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교수는 설명했어요. 어려운 시기가 오면 나라 전체가 함께 일하고 재건과 성장을 위해 빠른 생각을 활용해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때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의 개인금, 결혼반지 등을 정부가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부했어요. 그런 집단적 정신이 우리가 도전을 빠르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한 교수가 말하는 동안 저는 지하철 시스템, 공항 효율성, 심지어 사람들이 거리에서 목적을 가지고 걷는 방식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것은 혼란스러운 서두름이 아니라 조직화된 결단력이었어요. 빨리빨리의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해하셔야 할 그가 덧붙였어요. 한국인들은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매우 직접적이에요. 우리는 불필요한 회의나 길어진 협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완전히 전념하죠. 저는 메모를 적으며 이 새로운 관점에 매료되었어요. 처음에 저는 단순히 서두른다고 보았던 것이 실제로는 복잡한 문화적 적응이었어요. 역사적 필요성에 대한 반응이 국가적 강점이 된 것이죠. 이런 속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한 교수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젊은 세대들은 때때로 이런 지속적인 효율성 추구의 압박을 느껴요. 우리는 속도와 웰빙의 균형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은 한국에 잘 맞았어요. 그는 창밖을 가리켰는데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60년 전 이 도시의 많은 부분이 폐허였어요. 이제 보세요. 저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이 기술 서밋의 각 건물, 각 혁신은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회복력을 나타냈어요. 장애물을 극복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한 교수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드레이크 씨, 체류 기간 동안 그 속도 너머의 정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지 빠르게 현대화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것에 관한 거죠. 저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했어요. 어떤 가이드북도 제공할 수 없는 통찰력을 얻었다는 것을 알면서요. 그가 다음 인터뷰를 위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빨리빨리 정신은 혼란이나 부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현명한 에너지와 긍정적인 행동,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결단력에서 하나된 국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넣고 서밋으로 돌아갔어요. 이미 제 관점을 바꾸기 시작한 이 매력적인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죠. 한 교수님과의 통찰력 있는 대화 이후 저는 아침 나머지 시간을 테크 서밋을 탐험하며 보냈어요. 제 핸드폰에서 CNN, 서울 사무실에서 저에게 배정된 가이드인 유나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아우렐리우스, 서울의 가장 핫한 스타트업 중 하나인 테크웨이브를 방문하는 일정을 마련했어요. CEO가 오후 2시에 당신에게 투어를 해주기로 동의했어요. 관심 있으세요? 물론이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오후 초반 저는 강남으로 향하는 택시에 타고 있었어요. 몇 년 전 그 중독성 있는 노래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지역이죠. 제가 어제 봤던 역사적인 지역들과 달리 강남은 초현대적이었어요. 세련된 유리 건물들, 디자이너 상점들, 그리고 잘 차려입은 전문가들로 가득한 거리들이었죠. 택시는 곡선형 유리 외관을 가진 건물 앞에 멈췄어요. 근처의 높은 기업 본사들과 달리 이곳은 영어와 한국어로 테크웨이브라고 쓰인 장난기 있는 파란색 로고가 있는 중간 크기의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저는 스타일리시한 안경과 캐주얼한 단추 달린 셔츠를 입은 젊은 남성에게 인사를 받았어요. 넥타이도 정장 재킷도 없었죠. 드레이크 씨? 저는 테크웨이브의 CEO 박지훈입니다. 저희 작은 혁신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다는 말은 겸손한 표현이었어요. 그가 저를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안내했을 때 저는 한층 전체에 펼쳐진 개방된 작업 공간을 보았어요. 약 50명의 사람들이 조절 가능한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서 있고 일부는 운동용 공에 앉아 있었어요. 컬러풀한 포스트잇이 유리벽을 덮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3D 프린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 그룹이 새로운 모바일 앱처럼 보이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테크웨이브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저는 물었어요. 박지우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기술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때로는 앱을 만들고 때로는 기기를,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한 분야에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아요. 그는 컴퓨터 화면 주변에 모여있는 팀을 가리켰어요. 저 그룹은 도시 옥상 정원을 위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손목 밴드처럼 보이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다른 구역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저들은 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오염 수준이 높아지면 사용자에게 알리는 기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방 안의 에너지는 전기처럼 흘렀어요. 사람들은 워크스테이션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생기 있게 이야기하고 태블릿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키보드를 격렬하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15개요. 박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2주에서 4주 내에 완료합니다. 저는 거의 발을 헛디딜 뻔했어요. 주라고요? 딸이 아니라? 그는 제 놀라움에 웃었어요. 그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전통적인 회사들은 뭔가를 만들기도 전에 6개월을 계획하는데 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즉시 테스트하고 실제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하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직원들이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작은 주방 구역에 멈췄어요. 몇몇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빠른 테이블 축구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한 여성은 심지어 파워 낮잠을 위해 설계된 편안한 캡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들은 계속 일할 필요가 없나요? 저는 물었어요. 휴식이 종종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미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생각하면서요. 휴식은 생산성의 일부예요. 박 씨는 설명했어요. 우리의 모토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의도적으로 쉬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90분마다 짧은 휴식을 취하라고 상기시켜주는 타이머 앱을 사용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번아웃을 방지한대요. 마치 신호라도 된 듯이 부드러운 종소리가 울렸고 저는 여러 직원들이 휴식을 마치고 새로운 에너지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챘어요. 우리의 빠른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보고 싶으세요? 박 씨가 물었어요. 그는 저를 작은 로봇의 부품처럼 보이는 것들로 덮인 테이블 주변에 모인 팀으로 안내했어요. 이것은 우리 교육팀이에요. 박 씨가 저를 소개했어요. 그들은 초등학교를 위한 학습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서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어떻게 단 이틀 만에 로봇의 팔을 3번이나 재설계했는지 보여줬어요. 첫 번째 버전은 아이들이 프로그래밍하기에 너무 복잡했어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너무 약했고요. 이 세 번째 버전은 훨씬 더 잘 작동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저는 물었어요. 그러면 내일 네 번째 버전을 만들 거예요. 그녀는 자신감 있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실수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이니까요. 이 철학은 회사 전체에 스며든 것 같았어요. 한 벽에는 모든 현재 프로젝트의 성공 지표와 실패 지점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여주는 큰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걸려 있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들의 실패를 숨겨요. 박 씨는 제가 그 보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축하해요. 지난달 우리는 최고의 실패 파티를 열었는데 팀들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로부터 배운 것을 발표했어요. 투어를 계속하면서 박 씨는 그들의 AI 연구실, 실제 사용자들이 프로토타입을 시도하는 고객 테스트룸, 그리고 직원들이 매주 하루 개인적인 열정 프로젝트에 작업할 수 있는 미래 구역을 보여줬어요.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이런 빠른 접근 방식의 결과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우리 프로젝트의 약 30%가 성공적인 제품이 되어 박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또 다른 40%는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요. 나머지 30%는 완전히 실패해야 하지만 빠르고 저렴하게요. 그 투명함은 상쾌했어요. 제보도 경력 동안 저는 신중하게 만들어진 성공 스토리만 공유하는 수많은 임원들을 인터뷰했었어요. 떠나기 전에 저는 한국어를 실시간으로 영어로 변환할 수 있는 핸드폰 앱에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번역 이어피스를 테스트하고 있는 팀을 지켜보기 위해 멈췄어요. 한번 써보세요. 민호라는 개발자가 작은 기기를 건네며 제안했어요. 저는 그것을 제 귀에 넣었고 민호는 빠른 한국어로 말했어요. 거의 즉시 저는 자연스러운 소리의 영어 번역을 들었어요. 기술은 인간의 연결을 더 쉽게 만들어야 하지 그것을 대체해서는 안 돼요. 저는 놀라웠어요. 이게 언제 출시될까요? 2달 후요. 민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단 3주 전에 개발을 시작했어요. 박 씨가 저를 로비로 돌아오게 안내하면서
저는 이 순간에도 서울 전역에서 이와 같은 혁신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 속도는 혼란스러운 서두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스마트한 휴식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 의해 뒷받침되는 목적이 있는 실험이었어요. 투어에 감사드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혁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셨어요. 박 씨는 미소 지으며 그의 명함을 저에게 건넸어요.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아마 다음에 방문하실 때는 우리의 최신 발명품을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분주한 강남거리로 다시 걸어 나오면서 저는 제가 목격한 창의적인 에너지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빨리빨리 문화처럼 보였던 것이 훨씬 더 정교한 무언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속도, 팀워크, 그리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을 기반으로 한 혁신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었죠. 저는 택시를 불렀고 제 마음은 이미 제가 쓸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흥미로운 무언가인 전통과 혁신 모두를 받아들이고 빠르지만 목적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 며칠은 인터뷰, 투어, 그리고 발견들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저는 서울의 더 많은 것을 탐험하는 것에 설레며 일어났어요. 매일 밤 저는 새로운 통찰력으로 머리가 윙윙거리며 잠들었어요. 테크 서밋 나흘째 되는 날 저는 글로벌 혁신 전략에 관한 패널 토론에 앉아 있었어요. 제 옆에는 클라우스 슈미트가 있었는데 그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읽었던 유명한 독일 효율성 전문가였어요. 그는 사업과 기술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저는 슈미트에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의 단단한 악수와 정확한 독일 억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딱 맞았어요. 그래서 드레이크 씨, 우리의 한국 호스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조용한 구석을 찾았을 때 그가 물었어요. 감동받았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슈미트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1년에 2번씩 서울에 왔어요. 매번 방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하는지 놀라워요. 하지만 그 속도가 걱정되지 않나요? 저는 물었어요. 독일 공학은 완벽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미소 지으며 깔끔하게 정돈된 수염을 쓰다듬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죠. 맞아요. 독일에서는 완벽을 보장하기 위해 일을 천천히 하지만 한국은 품질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워요. 슈미트에게서 나온 말이라 이것은 정말 큰 칭찬이었어요. 그들의 비밀은 뭘까요? 저는 물었어요. 그들은 속도와 품질을 반대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는 설명했어요. 그들은 그것들을 파트너로 봐요.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고 끊임없이 개선해요. 그것은 우리의 것과는 다른 탁월함으로 가는 길이지만 똑같이 유효해요. 우리가 컨퍼런스로 돌아가면서 저는 제 자신의 관점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임무에 실망했었어요. 한국은 제 글로벌 보도 경력에서 각주처럼 보였어요. 제가 주로 취재하는 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만큼 중요하지 않게 보였죠. 저는 단호히로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완벽한 효율성으로 움직이는 지하철 시스템. 몇 달이 아닌 몇 주 만에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바꾸는 스타트업 기업들. 미래적인 고층 빌딩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전통 건축물들. 역사와 혁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이요. 그날 저녁 저는 경복궁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민지 없이 저는 저녁 노을이 고대 목조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혼자서 궁궐 내부를 거닐었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 그룹이 선생님의 말씀을 귀에 깊게 들으며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근처에서는 현대적인 옷을 입은 젊은 커플이 배경에 고대 정자를 두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돌벤치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으로 저는 한 교수가 말한 한국의 정신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이곳은 무작정 앞으로 서두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배우고 풍부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로 혁신을 받아들인 국가였어요. 제 전화기가 뉴욕의 편집자로부터 온 메시지로 진동했어요. 기술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뭐 흥미로운 거 있어? 저는 답장을 입력하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흥미로워. 한국은 단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야.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균형에 관한 거야. 원래 계획보다 더 좋은 걸 작업 중이야. 분주한 저녁거리를 통해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집으로 향하는 직장인들, 저녁 식사를 위해 만나는 친구들, 함께 쇼핑하는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길거리 음식값 한 대에 멈춰서 민지가 추천해준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상인은 저에게 김이 나는 종이컵을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그는 간단한 영어로 물었어요. 네,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는 진심이었어요. 단 며칠 만에 이곳은 제 생각을 바꾸었어요. 저는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착했었어요. 이제 저는 존경과 감탄을 가지고 떠나고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제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획했던 기술에 관한 빠르고 피상적인 글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인 이 작은 나라가 가진 결단력, 혁신, 그리고 속도와 품질의 독특한 균형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킨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글을 쓰면서 최고의 저널리즘은 단지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저의 가정을 도전했던 것처럼 그들의 가정에 도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로 가능성과 스마트한 솔루션의 땅이다. 저는 첫 단락을 마치며 입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것들이 단지 제 기사를 위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요. 그것들은 제2의 진정한 변화를 반영했어요. 제가 서울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간직할 교훈이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태양이 막 떠오르면서 하늘을 아름다운 분홍색과 주황색 빛깔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저녁 비행기를 타기 전에 방문할 마지막 중요한 장소가 한 곳 있었어요. 서울 남산타워였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올라갔어요. 작은 차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면서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서울이 제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타워의 전망대로 걸어갔어요. 제가 본 광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지도처럼 제 앞에 펼쳐졌어요. 여기서 저는 서울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정말로 볼 수 있었어요. 고대 궁전과 사원들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모습, 한강이 도시의 중심을 굽이치는 모습, 산들이 그들의 부드러운 경사면에 동네들을 안아주는 모습이요. 근처의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한국전쟁 이후에 재건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불과 70년 전 이 활기찬 대도시는 폐허로 변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도시 중 하나로 서 있었죠. 저는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CNN을 위한 마지막 부분을 녹화할 준비를 했어요. 아침빛은 완벽했고 도시는 제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한국 남산타워에서 보도하는 아우렐리우스 드레이크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시작했어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보통 분쟁과 재난을 다루는 기자로서 저는 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에서 어떤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제 뒤에 펼쳐진 도시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제 관점을 바꿔놓았어요. 이곳은 서두르기 때문이 아니라 똑똑하고 혁신적이며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예요. 한국의 빠른 걸음은 힘과 희망의 표시예요. 말하면서 저는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친절한 미소를 지닌 민지, 현명한 통찰력을 가진 한 교수님, 혁신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가진 박 CEO, 그리고 길에서 저에게 친절함을 보여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요. 단 일주일 만에 저는 한국가가 어떻게 폐허에서 재건하고 풍부한 전통을 보존하며 동시에 미래를 포용할 수 있는지 보았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운행돼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몇 달이 아닌 며칠 만에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꿔요. 고대 궁전들은 최첨단 건축물과 나란히 자랑스럽게 서 있어요. 제가 계속하는 동안 바람이 약간 더 세지면서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비밀은 효율적인 시스템이나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정신, 도전을 극복하려는 그들의 결단력,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려는 그들의 의지, 그리고 속도와 품질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는 그들의 능력에 있어요. 저는 전망대를 따라 몇 걸음 걸으며 제 카메라가 파노라마 뷰를 포착할 수 있게 했어요. 여기서 배운 교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고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며 속도와 품질이 함께하는 미래를 건설하도록 영감을 줄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한국과 여행 전에 상상했던 한국을 비교했어요.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곳은 무분별한 서두름이나 피상적인 현대화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보로 향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은 깊이 있는 사려 깊은 사회였어요.
한국은 단지 빠른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가 마음과 정신으로 함께 일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의 밝은 예시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한국 서울에서 저는 CNN의 아우렐리우스 드레이크였습니다. 저는 카메라의 녹화 중지 버튼을 누르고 잠시 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치를 감상했어요. 제 아래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학교로 향하고 직장인들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가족들은 공원과 시장을 즐기고 있었죠. 각 사람은 이 놀라운 국가변혁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그날 오후 늦게 택시가 인천공항을 향해 운전하는 동안 저는 창문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제가 걸었던 거리들, 방문했던 건물들, 탐험했던 동네들 이제 모두 저에게 친숙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저는 평소보다 천천히 걷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떠나기가 아쉬워서요. 저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지금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지루해 보이는 임무에 실망했었어요. 이제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계몽적인 경험 중 하나에 감사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저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회의적인 기자가 아니라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가진 열정적인 방문자로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배운 교훈들인 효율성, 혁신, 회복력, 그리고 따뜻한 한국인의 친절함을 간직할 거예요. 비행기는 초저녁에 깜빡이기 시작하는 도시의 불빛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서울이 제 아래에서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지만 저는 여기서의 시간이 제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행은 분쟁이나 재난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도전하고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장소로의 여행이에요. 한국은 저에게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것은 당신이 마음과 생각을 열 때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아름다움, 지혜, 그리고 영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비행기가 집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세계와 공유하고 싶어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